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강대학병원은 평소처럼 바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응급실 방송, 간호사들의 빠른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며 병원은 익숙한 일상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평범한 분주함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 특별한 장면이 있었다. 한 남성이 병원 입구를 급히 열고 들어왔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양팔로 한 여성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고 여린 모습의 그녀는 복부를 부여잡은 채 고통에 찬 신음을 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준호였다. 그는 눈에 띄게 초조한 표정으로 외쳤다. 도와주세요. 아내가 너무 아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들것을 가져와 그녀를 눕혔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의료진이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여성이 누운 상태에서 보이는 배는 마치 임신 후기가 된 사람처럼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지만 얼굴은 아무리 봐도 12살도 차에 안 되어 보이는 소녀 같았다.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침묵이 병실에 감돌았다. 곧 산부인과 과장인 유진 교수가 등장했다. 그녀는 전문적인 눈빛으로 여성을 살펴보았지만 당황을 숨기지 못했다. 이 아이 몇 살이에요? 왜 임신을 한 겁니까? 유진 교수의 물음에 준호는 한참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25입니다. 제 아내예요. 그녀는 성장 호르몬 장애로 인해 11살 이후로 몸이 자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신과 감정은 성인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녀를 좀 도와주세요. 주변에 있던 한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농담하시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건 아이잖아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름은 마이입니다. 25살이고 저와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아이를 가지는 건 위험하다고 했지만 본인이 원했어요.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간절함이 병실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유진 교수는 잠시 고민한 뒤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수술 준비 들어가요. 산모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봅시다. 들것에 실린 마이는 곧 수술실로 옮겨졌고 준호는 복도에 홀로 남았다. 그는 병실 유리창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마이 제발 무사히 돌아와줘. 아이도 함께 꼭 살아서 나와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상월마을. 사계절이 뚜렷하고 논밭이 펼쳐진 그곳에서 마이는 막내딸로 태어났다. 작고 조용한 집. 부모님과 3명의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농촌 가정이었다. 그러나 마이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2살이 되어도 마이는 걷지를 못했다. 옆집 아이들은 이미 뛰어놀기 시작했지만 마이는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 3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비틀비틀 걸음을 뗐고 부모는 그때까지도 단순한 발달 지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다. 7살이 되었을 때 마이의 키는 여전히 유아 수준이었고 손과 발, 손과 발, 얼굴도 전혀 자라지 않았다. 학교에 입학했지만 교복도 맞지 않았고 급식 줄에 설 때면 늘 귀여운 동생으로 착각되곤 했다. 친구들은 그녀를 작은 인형, 베이비라고 부르며 장난처럼 대했지만 그 말들은 마이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부모는 마침내 지역 병원에서 서울 대형 병원까지 마이를 데리고 다녔다. 그리고 11살 무렵 마침내 병명을 알게 되었다. 뇌하수체 호르몬 결핍증, 흔치 않은 희귀 질환이었다.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거의 분비되지 않아 신체의 성장이 멈춰버린다는 진단이었다. 그 병은 완치가 어려웠고 치료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이의 몸은 자라지 않겠지만 지능, 감정, 사고력은 성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외형은 멈추더라도 마음은 계속 자랍니다. 엄마는 진료실에서 흐느꼈고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인생이 마이에게 얼마나 가혹할지를
그날 이후 마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작냐는 질문을 매일같이 받아야 했고, 단체 활동에서는 늘 배제되기 일쑤였다. 체육 시간은 핑계를 대고 빠졌고, 급식 시간엔 늘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외로움은 마이의 하루하루를 조금씩 삼켜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숨통 같은 존재가 있었다. 바로 책이었다. 마이는 매일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특히 장애를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고통을 딛고 일어선 이들의 자서전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마이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도 내가 작다는 이유로 끝까지 작게 살지 않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커가고 있었다. 몸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어른이 되어가던 어느 날,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을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다. 마이가 20살이 되던 해 여름, 떼약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인물이 등장했다. 도시에서 내려온 젊은 남성으로 이름은 이준호, 토목 엔지니어였다. 지역에 새로 건설될 다리와 도로의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로 마을에 파견된 것이었다. 처음 마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를 보았다. 길쭉한 실루엣의 반소매 셔츠를 입은 준호는 낯선 분위기를 풍겼고 마을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말투와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그는 마이의 모습을 처음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처음엔 당황했다. 그녀의 키는 마치 초등학생 같았고 얼굴도 앳된 소녀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이가 조심스레 인사하며 저기 도움 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준호는 그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마이의 눈동자에는 어린아이가 가질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말투는 단정하고 사려 깊었으며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지적임과 따뜻한 감성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준호는 마이의 집 근처에서 또다시 마주쳤다. 어머니를 도와 채소를 손질하던 마이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고구마 몇 개를 건넸다. 여긴 고구마가 참 맛있어요. 일 끝나고 드셔보세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로 준호는 일이 끝나면 마이의 집에 자주 들렀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였지만 점차 대화가 길어졌고 마이의 책장을 들여다보며 그녀가 읽던 책에 대해 토론도 하게 되었다. 마이는 자신이 겪은 병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고 준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외모나 병을 불편해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준호 씨, 혹시 저 같은 사람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마이 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특별해요. 전 마이 씨를 볼 때 크기나 나이보다 마음이 먼저 보여요. 저에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마이는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물론 그들의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주변의 시선은 냉정했다. 친구와 가족, 심지어 동료들까지도 준호를 만류했다. 아이처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너도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해야지.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해졌다. 그녀가 겪어온 인생을 안다면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거야. 난 그녀를 사랑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결국 두 사람은 가족과 몇몇 가까운 사람들의 축복 속에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조용한 마을 교회에서 마이는 수줍은 미소로 흰 드레스를 입었고 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마이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가 평생 상상만 해왔던 일이야. 나도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었구나.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마이의 작은 몸과 약한 체력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시험에 들게 했고 의사들은 반복해서 경고했다. 임신은 절대 금물이라는 말이었다. 너무 위험했고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는 언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야, 나는 엄마가 되고 싶어. 단 한 번이라도 내 품에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더라도 그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이는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의사들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대했지만 마이는 단호했다.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했다. 엄마가 되는 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꿈이자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순간 마이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상상만 해왔던 엄마라는 단어를 현실로 듣게 되었고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준호 역시 기뻐했지만 그 기쁨 속에는 커다란 불안이 숨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마이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의사들은 임신 자체가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고 심지어 이 상태에서 출산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라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마이는 단호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준 선물이야. 내게 엄마가 될 기회를 주셨잖아. 나는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임신 기간 내내 마이는 엄격한 관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작은 체구로 인해 아이가 자라날 공간도 영양을 흡수할 여유도 많지 않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주 복통이 찾아왔다. 산부인과 정기검진 때마다 의사들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결과를 설명했고 마이와 준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오늘도 괜찮게 했지. 아이도, 마이도. 하지만 임신 32주차. 평화롭던 아침에 일이 터졌다. 마이는 아침 식사 도중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기 시작했다.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전신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무조건 그녀를 안고 달렸다. 택시도 기다릴 수 없었다. 마을 근처 보건소를 거쳐 응급차로 바로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 도착한 뒤 긴급 검진이 시작되었다. 의사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마이의 복부에는 뇌출혈의 증상이 있었고 태아의 심장 박동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마이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의료진은 급히 회의를 열었다. 출혈이 계속되면 산모는 못 견딥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를 꺼내기에는 태아의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어요. 유진 교수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도 아이도 모두 위험해집니다. 준호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다. 펜을 들고도 몇 초간 손이 떨렸다. 그는 유진 교수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 모두 꼭 살려주세요. 아내도, 아이도, 이 아이는 그녀의 모든 것이에요. 수술실 안,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였다. 기계음이 울리는 가운데 마이는 마취에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작게 속삭였다. 우리 아기 꼭 살아남아줘. 수술은 쉽지 않았다. 마이의 작은 신체는 수술 장비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자궁 출혈은 빠르게 번져나 의료진이 수차례 지혈을 시도했지만 출혈은 계속되었다.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간호사들이 긴급하게 수혈을 준비했다. 그 순간 마이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 심박수 저하, 심장이 멈춥니다. 의료진은 약을 투여하고 가슴 압박을 반복했다. 모두의 이마에 땀이 맺혀졌고 수술실은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희미한 울음소리였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의료진 중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살았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하지만 마이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출혈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몸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수술이 끝난 후 그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마이야,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 이제 너도 꼭 일어나줘. 제발, 제발. 수술이 끝난 밤 병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중환자실 창 너머로 보이는 마이의 얼굴은 마치 잠든 아이처럼 평온했지만 그 옆에서 조용히 흐르는 수혈 튜브와 각종 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는 그 평온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준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은 채 하룻밤을 꼬박 지샜다.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다. 머릿속에는 마이의 목소리, 웃는 얼굴, 손을 꼭 잡던 감촉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당신이 괜찮아야 우리 아이도 엄마 품에서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어. 아침이 밝아오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마이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고 이마에 맺혔던 미세한 주름이 풀리며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엔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향했고 이내 옆에 앉아있는 준호를 알아보았다. 준호야, 우리 아기 괜찮아. 그 한마디에 준호는 말문이 막혀 눈물부터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너무 작고 여리지만 울음을 크게 터뜨렸어. 의사 선생님들도 기적이라고 하셨어. 마이야, 너도 해냈어. 마이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피로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따스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마이는 신생아실에서 처음으로 딸아이를 품에 안았다. 조그마한 아기는 마치 마이의 축소판 같았다. 연약하고 작았지만 온기 있는 생명이었다. 아기의 이름은 마이와 준호가 미리 정해두었던 이름 그대로였다. 하나, 그 의미는 단 하나의 기적, 단 하나의 희망, 그리고 하나뿐인 사랑이었다. 마이는 하나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너를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긴 줄 아니? 엄마가 널 위해 살아온 것 같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하나의 손가락이 마이의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그 작디 작은 손 안의 마이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느꼈다. 병원 안에서는 이 특별한 이야기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의료진들도 마이와 하나의 이야기를 감동스럽게 전했고 간호사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유진 교수는 회진 도중 마이의 병실에 들러 조용히 말했다. 당신과 아이, 우리 병원 역사상 가장 잊지 못할 환자예요. 당신은 강한 어머니고 사랑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마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와 아이가 여기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회복 기간은 길었지만 마이는 의지로 버텼다. 걸음은 느렸고 수유도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조금씩 강해졌다. 준호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에 있었고 둘은 매일 밤 하나를 보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준호야, 나 진짜로 엄마가 됐구나. 그래? 너는 지금 누구보다 강한 엄마야. 그 순간 마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 몸은 여전히 작고 약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를 지켜낼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이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마이는 하나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병원 문을 나섰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준호는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한 손으로 마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발길은 서울을 떠나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어릴 적 마이가 자라난 그곳, 부모님과 추억이 깃든 집, 많은 것이 그대로였고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마이가 어머니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작은 집 안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점점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일부는 아직도 마이의 외모를 보고 속삭이듯 말했지만 누구보다 용기 있고 따뜻한 그녀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차츰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마이는 작은 몸으로 육아를 시작했다. 하나를 안고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작고 느린 걸음에도 정성과 사랑만큼은 그 어떤 엄마와 다르지 않았다. 하나는 건강하게 자랐다. 마이는 매일 저녁 하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노래하듯 이야기했다. 너는 엄마에게 온 기적이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깊었고 하나는 항상 그 품 안에서 고요히 잠들었다. 준호는 큰 결정을 내렸다. 도시의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마을의 작은 전자수리점을 열었다. 집 근처에 가게를 내고 마을 사람들의 가전제품을 수리해주며 하루를 보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마이와 하나 곁에 있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집안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저녁이 되면 세 식구가 작은 상을 펴고 소박한 반찬으로 식사를 나눴다. 마이는 그 순간이 자신이 꿈꿔왔던 가장 완전한 행복이라고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웃의 입을 타고 마을 전체로 그리고 지역 신문으로 퍼져나갔다. 작은 체구의 엄마와 그 아기의 기적, 그리고 옆을 지키는 남편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마이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멀리 전라도에 사는 한 엄마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딸도 마이 씨처럼 성장 장애를 앓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는데 마이 씨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마이는 편지를 읽어도 눈물을 홀딱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마이는 조용히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조심스레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키가 작고 병을 안고 태어났지만 사랑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엄마가 되었다. 이 모든 건 저의 증민에겐 기적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 SNS에 올렸고 곧 수천 명이 그 글을 읽고 공감했다. 댓글은 위로와 감사, 용기로 가득했고 마이의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이제 마이는 단순히 병을 이겨낸 여성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이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작은 몸을 가진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은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하루는 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로부터 쪽지가 도착했다. 그 쪽지에는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마이 씨의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가 되기를 결심한 후배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자신은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이 씨 덕분에 자신을 믿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을 읽은 순간 마이는 자신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과 선택이 다른 이들의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마이는 준호와 함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마여, 네가 가진 이야기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힘이 있어. 그렇게 그들은 함께 하나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름하여 하나의 희망 프로젝트. 그 시작은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마이는 온라인에서 지 작은 몸, 큰 용김도라는 제목으로 정기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병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임신 당시의 어려움, 마을에서의 삶, 하나와의 일상, 그리고 그녀가 느꼈던 마음의 변화까지 진솔하게 풀어냈다. 영상도 함께 찍었다. 작고 여린 몸으로 하나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 마을길을 천천히 걸으며 꽃을 보여주는 장면, 작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는 소박한 일상까지 그 모든 장면은 꾸밈 없이 그저 진심 그대로 담겼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에 감동했고 댓글에는 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당신을 보며 오늘 하루도 버틸 용기를 얻었어요. 당신의 웃음은 저에게 큰 위로입니다. 저도 아이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당신 덕분에 부끄러움을 이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를 가장 뭉클하게 만든 건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아이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며 당신의 존재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이와 준호는 본격적으로 작은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이름은 자연스럽게 딸의 이름에서 따온 하나의 집. 하나의 집은 성장장애,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정보 공유, 정서적 지원, 소규모 후원 모금 활동 등을 이어갔다. 처음엔 그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했지만 몇 개월 만에 전국 곳곳에서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마이는 아픈 아이의 엄마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마음을 나눴고 그들에게 단 한 문장이라도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밤늦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은 아이와 웃고 있어요. 분명히 당신도 그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마이의 이야기를 특집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아직 몸도 완전히 정밀할 노심이 좋으니 몸 완전히 건강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준호는 말했다. 이건 우리 이야기지만 동시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 마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촬영은 시작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저는 작습니다. 외모도, 몸도, 힘도 작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아이를 지켜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방영된 후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마이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한 시대의 희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약하고 작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진짜 어른이었다. 하나는 어느덧 5살이 되었다. 밝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난 그녀는 유난히 엄마를 따랐다. 사람들은 처음 하나를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엄마를 꼭 닮았을까 하고 웃으며 말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받은 무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작은 체구는 더 이상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마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아침이면 하나의 머리를 묶어주고 점심이면 마을의 풀밭에서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산책하며 저녁이면 조용히 함께 그림책을 읽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 준호는 병원 진료를 다녀온 마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늘 그랬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 이 시간이 내가 가장 바랐던 삶이야.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하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 이게 나의 전부야. 어느 날 밤 마이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오래된 문서 파일 하나를 열었다.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녀는 천천히 타자를 쳐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마이.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린애처럼 보았고 나는 늘 세상의 시선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했고 아이를 품었고 가족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작은 몸이라도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나는 그런 나의 기적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작다고, 약하다고, 남들과 다르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했고, 싸웠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삶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친 후 마이는 파일을 공개 상태로 설정해 저장했다. 그녀는 그것이 하나에게 남기는 유산이자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목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이는 몸의 이상 신호로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병세가 악화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하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나야, 기억하렴. 엄마는 너를 낳은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엄마의 빛이었고 세상의 선물이었단다. 준호는 마이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마이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나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바깥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마치 그녀가 긴 여정을 마치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며칠 후 마이의 마지막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수만 건의 공유와 댓글을 불러왔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두드렸고 어떤 이는 그것을 읽고 용기를 냈고 또 어떤 이는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작은 몸, 큰 사랑은 책으로 출간되었고 하나는 자라면서 매년 엄마의 이름으로 기부 활동을 이어갔다. 하나의 집 또한 계속해서 확장되어
전국의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초등학교 졸업식 날, 하나는 무대 위에 올라 엄마의 말을 그대로 읊조렸다. 우리 엄마는 작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박수 소리와 함께 한 줄기 햇살이 무대 위로 비쳤다. 우이스미의 리아이로데. 그 순간 모두가 느꼈다. 마이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어느 맑은 봄날, 하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들고 마당에 앉아 있었다. 5살의 어린 눈망울로 그 작은 글씨를 따라 읽으며 속삭였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어요. 나는 엄마의 기적이었어요.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어딘가에서 마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하나야, 네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겐 희망이란다. 그날 오후 준호는 하나에게 말했다. 엄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야 해.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시작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당신이 만나게 될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고 약해 보이는 존재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 사랑과 용기는 어떤 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와 하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힘들고 외롭다고 느낄 때 누군가의 진심 어린 선택이 당신의 길을 비출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느낀 감정, 떠오른 얼굴,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의 성장 이야기, 마이가 남긴 사랑의 흔적,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의 시작. 여 디브에서 계속됩니다.